699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트렌드의 배신. 저자 이호건. 출판일 2023년 9월 8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대중의 욕망인가 기업의 마케팅인가? 책 소개. 매년 하반기가 되면 서점가와 언론을 통해 수많은 소비 트렌드가 여러 출처의 이름으로 발표된다. 그런데 그 트렌드 목록들을 보고 있으면 매년 예상 트렌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단 1년의 차이일 뿐인데 말이다. 매년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가 이렇게 확확 바뀐다는 게 정말 사실일까? 우리는 이 목록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트렌드란 일정한 방향성이나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현상을 뜻한다. 반짝하고 사라지는 현상에 트렌드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그 개념에 맞지 않는다. 언급된 트렌드가 진짜 트렌드인지 알기 위해서는 방향성과 경향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매년 발표되는 소비 트렌드는 대부분 그러한 시간적 여유 없이 발표되곤 한다. 따라서 이 트렌드 목록은 무작정 신뢰하기에 무리가 있다. 저자 소개. 저자 이호건. 리더십 컨설턴트. 그가 활동하는 직업 세계에서는 경영학 박사로 불린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이 하나의 정체성으로 규정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는 동일성보다는 차이와 다양성을 지향한다. 이러한 성향은 그의 경력에서도 잘 드러난다. 학부에서는 공학을, 대학원에서는 경영학을, 기업에서는 교육을 전공했다. 지금은 인문학과 철학에 심취해 있으며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문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트렌드라는 이름의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는 법.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한때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이었던 파울 요제프 괴벨스가 얘기했다고 잘못 알려진 이 말은 선동을 뜻하는 프로파간다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프로파간다는 일정한 의도를 갖고 여론을 조작하여 사람들의 판단이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선동 기법을 일컫는 말이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실을 호도하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일도 서슴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가득하지만 대중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정치인에게 이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기도 하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여야,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프로파간다에 열을 올리곤 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셈의 법칙이 잘 보여주듯이 대체로 좋은 것보다는 나쁜 행동이 더 빠르게 널리 퍼지는 법이다. 그동안은 주로 정치판에서만 몰래 사용되던 프로파간다 기술이 지금은 우리 삶의 여러 곳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활용되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경쟁이 심화되자 기업에서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정치판에서만 조심스럽게 사용되던 비기를 비즈니스 세계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다.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프로파간다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세상으로 뛰쳐나와 거리를 활보하게 된 것이다. 드넓은 비즈니스 세상으로 무대를 옮긴 프로파간다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과거 정치권에서는 비열하고 야비한 수법처럼 여겨져 실체를 숨긴 채 조심스럽게 사용되었는데 이제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합법적이면서도 매우 전략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 누구나 당당하게 기술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랜 기간 음지에서의 활동을 접고 양지로 나와 당당히 얼굴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데 활동 무대가 바뀌자 프로파간다의 위상도 딴판으로 달라졌다. 변한 것은 위상뿐만이 아니다. 호칭도 바뀌었다. 프로파간다라는 부정적인 이름표를 떼버리고 대신 마케팅이라는 근사한 이름을 얻었다. 나아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프로파간다를 담당하는 사람을 마케터나 크리에이터라 부르며 전문성까지 인정하기 시작했다. 한때 뒷골목에서 놀던 프로파간다가 비즈니스 세계로 나오면서 제대로 신분 세탁을 한 셈이다. 구호도 달라졌다. 프로파간다의 정신을 이어받은 오늘날 마케터는 이렇게 외친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소비자로 만들 수 있다. 길고 장황한 설명 없이 단 한 문장으로도 상대방의 지갑을 열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엿보인다. 소비자가 불신과 망설임을 뒤로한 채 기꺼이 자신의 지갑을 여는 한 문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고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트렌드라는 단어다. 본디 트렌드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현상이나 행동을 뜻한다.
1960에서 70년대만 하더라도 주식으로 쌀을 소비하려는 경향은 뚜렷한 트렌드였다. 쌀의 생산 능력은 한정적인데 너도 나도 흰쌀밥을 찾는 탓에 국가에서는 혼분식 장려운동을 펼칠 정도였다. 하지만 현대로 오면서 쌀 소비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다이어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면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늘리는 이른바 저탄고지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지금은 외려 남아도는 쌀을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다. 과거에는 주식으로 흰쌀밥을 먹는 것이 대세적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탄수화물이 많은 쌀을 거부하는 것이 뚜렷한 트렌드라 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소비자에게 자사 상품을 팔아야 하는 마케터라면 사람들의 심리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소비 트렌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마케터는 미끼 없는 바늘로 고기를 낚는 낚시꾼이거나 관역도 없는 곳에 총을 쏘는 사냥꾼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마케터라면 당연히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것에 맞는 상품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말하자면 트렌드가 먼저고 상품 개발은 나중이란 소리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프로파간다 기술을 전수받은 일부 마케터들은 종종 이 순서를 뒤집기도 한다. 이들은 자사 상품을 소비하는 일이 대세적 흐름인 것처럼 트렌드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주입시킨다. 현란한 선전, 선동으로 독일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괴벨스처럼 다양한 광고와 홍보 수단을 통해 소비 심리를 자극하여 트렌드를 창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 마케팅의 목표는 시장을 읽는 것이 아니다. 트렌드를 선도하여 소비 심리를 이끄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어쩌면 오늘날 마케터는 비즈니스 세계의 괴벨스인지도 모른다. 마케터가 소비 트렌드를 주도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간단하다. 익히 알겠지만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는 매년 10가지씩 올해의 소비 트렌드라는 것을 책으로 발표한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의 소비 트렌드는 나노사회, 머니러시, 득템력, 러스틱 라이프, 헬시 플레저, 엑스틴 이즈백, 바른생활 루틴이, 실제감 테크, 라이크 커머스, 내러티브 자본 등이었다. 그런데 2023년의 소비 트렌드는 평균 실종, 오피스 빅뱅, 체리 슈머, 인덱스 관계, 뉴디맨드 전략, 디깅 모멘텀, 알파 세대가 온다, 선제적 대응 기술, 공간력, 네버랜드 신드롬으로 바뀐다. 어딘가 이상하지 않은가? 해마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 진짜일까?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매년 이토록 순식간에 변할 수 있을까? 만약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은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들일 테다. 본디 트렌드란 일정한 방향성이나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현상이어야 한다. 잠시 반짝하고 사라지는 현상에까지 트렌드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아무래도 격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진짜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던 쌀 소비에 대한 식습관의 변화는 무려 반세기가량의 시간 간격을 두고 파악한 내용이다. 트렌드라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다. 하지만 매년 발표되는 소비 트렌드는 대부분 그러한 시간적 여유 없이 발표되곤 한다. 따라서 무작정 신뢰하기에는 아무래도 꺼림칙하다 그래서일까? 책의 부제에도 전망이라고 쓰여 있다. 요컨대 매년 소개되는 소비 트렌드는 일정한 방향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발표되는 탓에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문제는 그러한 소비 트렌드가 맞고 틀리고와 관계없이 일정 부분 영향력을 미친다는 데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는 매년 발표되는 소비 트렌드의 촉각을 곤두세운다. 특히 마케팅이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책을 읽고 어떤 형태로든 그 내용을 업무에 반영하곤 한다. 그 결과 책에 소개된 소비 트렌드는 실제 현실이 되기도 한다. 현실의 변화를 포착하여 트렌드라 명명한 것이 아니라 트렌드가 먼저 소개되고 현실이 뒤따르는 셈이다. 특정 전문가가 먼저 트렌드를 제시하면 수많은 기업의 마케터들이 그것을 따르고 현실은 사후적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비 트렌드 발표는 모두 쓸데없는 짓일까? 그렇지는 않다. 맞든 틀리든 간에 소비 트렌드에 대한 전망을 알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개별 기업의 마케터 입장에서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약간의 힌트라도 얻는다면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낫다. 오히려 문제는 공급자보다 수요자에게 있는지도 모른다. 쏟아지는 트렌드를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소비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광고나 홍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프로파간다 기술이 상당 부분 합법화되었기 때문이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고자 한다. 하지만 넘쳐나는 정보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기보다는 오히려 길을 더 잃게 만든다. 소비 트렌드도 마찬가지다. 매년 무슨 트렌드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지만 그 길이 계속 이어질지 중간에 끊어질지는 알 수 없다. 일찍이 철학자 데카르트는 철학의 확고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명해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되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후대 사람들은 데카르트적 의심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야만 확실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관점은 곳곳에서 프로파간다가 횡행하는 오늘날에 특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 책은 오늘날 자주 회자되는 여러 트렌드에 대해 데카르트적 의심을 통해 본질을 탐색하는 일종의 트렌드 비판서다. 모두가 대세적 흐름이라고 생각하여 따르는 트렌드에 대해 의심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고려해 볼 만한 트렌드인지 주의해야 할 프로파간다인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트렌드. 대중의 욕망인가 기업의 마케팅인가? 인류의 절반 이상이 매일 뉴스에 넋이 나가 있다. 작가이자 철학자인 알랭드 보통이 현대를 뉴스의 시대라고 진단하면서 했던 말이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 밤에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끊임없이 뉴스를 접하며 살고 있다. 과거 삶을 인도하는 원천이자 권위의 시금석이 종교였다면 오늘날에는 그 자리를 뉴스가 대체했다. 종교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성스러운 공간에 들러 복음을 얻었다면 오늘날에는 일주일 내내 성스러운 뉴스를 들으며 가르침을 받고 회개한다. 현대인들은 학교나 교회에서 삶을 배우지 않는다. 미디어가 대안학교이자 신흥종교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현대인에게 뉴스란 방과 후 선생님이다. 20세기 초 헝가리 출신의 철학자이자 미학자인 게오르크 루카치는 소설의 이론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봐야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날 우리는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뉴스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에서 길을 찾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운다. 하지만 정작 뉴스는 방향을 알려주기는커녕 길을 잃게 만들었다. 새로운 신이자 선생이 된 뉴스는 우리를 평안하게도 지혜롭게도 만들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뉴스를 외면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알랭드 보통은 그 이유로 공포를 꼽는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에서 한시라도 눈을 뗐다가는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뉴스가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외면하거나 거부할 수도 없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과거신이 그랬듯이 신흥교주인 뉴스도 좀처럼 축복을 내려주지 않는다. 게다가 고객지향 마인드도 부족하다. 심지어 콜센터나 서비스 센터조차 운영하지 않는다. 뉴스가 알려준 대로 충실하게 따르지만 실제 구원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 무엇보다 이 신흥 종교는 배교를 허락하지 않는다. 끝없는 회개와 믿음만을 강요할 뿐이다. 만약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믿음이 부족했거나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신흥 종교가 길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어렴풋이 알려주기도 한다. 바로 트렌드라는 제목을 달고 쏟아지는 뉴스들이다. 트렌드란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을 뜻하는데 현실에서 포착되는 일정한 흐름이나 대세를 일컫는 말이다. 예컨대 혼밥혼술 쪽이나 미혼비혼 인구의 증가 등은 과거와 비교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세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표되는 소비 트렌드도 주목할 만한 변화의 흐름이다. 트렌드는 신흥 종교인 뉴스가 제시하는 천국에 이르는 길이다. 천국을 열망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뉴스에서는 트렌드라는 복음을 더 자주 전파한다. 트렌드를 따르라. 트렌드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오늘날 비즈니스 세계를 장악한 신흥 종교가 내건 슬로건이다. 요컨대 지금 우리는 뉴스의 시대이자 트렌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추종하지 말고 본질을 생각하라.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트렌드라 이름 붙여진 모든 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완전히 도외시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그 트렌드를 좇을지 거부할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좇아야 할 트렌드와 거부해야 할 트렌드는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까?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악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악이란 선의 결핍이 아니라 본질의 결핍이다. 사람들은 흔히 선과 악을 대비시켜 선의 결핍이 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데리다는 그와 달리 본질의 결핍이 곧 악이라 보았다. 선하지 않다고 악이 아니라 본질이 결핍되었다면 악이다. 트렌드도 이와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따르는 트렌드라고 해서 모두 좋다는 보장은 없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속담을 들어보았는가? 그럴싸해 보이는 것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때가 많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이 따르는 트렌드라고 해서 그것이 곧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보장은 없다. 본질이 결핍된 경우라면 그 끝에는 천국보다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확률이 높다.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는 제목의 시집으로 유명한 시인 유화는 오징어라는 짧은 서시에서 오징어와 오징어잡이 배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시인은 오징어잡이 배의 집어등이 뿜어내는 찬란한 빛을 보고 모여드는 오징어를 보면서 죽음을 떠올렸다. 그가 말하는 오징어란 압구정동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을 보고 모여드는 현대인들이다. 시인은 말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저 찬란한 빛, 모든 광명을 의심하라고. 어쩌면 오늘날 뉴스가 내뿜는 화려한 트렌드는 오징어잡이 배의 집어등인지도 모른다.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한다. 특히 본질이 결핍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트렌드를 무작정 따르지 않고 거부할 수 있을까? 트렌드가 지시하는 방향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의 내재한 본질을 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말로 통찰력이라고 번역되는 인사이트란 바깥이 아닌 안을 보는 능력을 뜻한다. 한마디로 본질을 보는 눈이다. 트렌드라는 포장지가 아니라 그 속에 든 내용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트렌드를 대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위대한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기보다는 개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개별성,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제목의 장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그저 관습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이 최선인지 구분하는 또는 가장 좋은 것에 대해 욕망하는 훈련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정신이나 도덕적 힘도 자꾸 써야 커진다. 일사람이 세상 또는 주변 환경이 정해주는 대로 살아간다면 원숭이가 가진 흉내내는 능력 이상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관습이 시키는 대로 주어진 환경이 제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최선인지도 모른 채 원숭이처럼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구분하고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욕망하는 정신적 훈련이 필요하다.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인가 또 다른 굴레인가? 동물과 달리 인간은 꿈이란 걸 꿀 수 있다. 인간은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꿈꾸는 존재다. 꿈이란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꿈이라는 미래가 있기에 현재는 아름답게 채색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꿈을 가졌지만 그 양상은 시기마다 매우 달랐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하고 물으면 과학자, 대통령, 의사, 간호사, 장군, 선생님, 대학 교수 등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했다. 요즘은 어떨까? 요즘 청소년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대략 두 갈래로 나뉜다. 공무원이나 교사 등 안정적인 직업군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이돌 가수나 운동선수 등 큰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선망하는 이들도 많다. 오죽하면 건물주가 꿈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을까? 아무튼 오늘날 청소년들의 꿈은 과거와 비교해 매우 단순해졌다. 안정적이거나 돈을 왕창 벌 수 있거나 둘 중 하나다. 요즘 청소년들은 왜 큰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일까? 청소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돈을 더 밝히기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심화되면서 우리는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돈을 우선하며 살게 되었다. 신은 죽었다. 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선언이래. 그 자리를 돈이 차지했다. 오늘날 돈은 세속적인 신이자 전지전능한 절대 권력이다. 신의 자리에 앉은 돈은 인간을 향해 자신을 추앙하라고 명령했고 인간은 그 말에 충실히 복종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돈을 추앙한다고 해서 속물이라고 평가절하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되었다. 유한한 인간이 절대적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행위는 잘못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극히 숭고한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빠른 성공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립을 이룬 뒤에는 시기가 언제든 미련 없이 은퇴하려 한다. 돈은 충분히 모았으니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고 놀고 먹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노동을 그만두는 게 현명한 선택이 맞을까? 인간이 행하는 노동은 오직 돈벌이의 수단으로서만 의미를 갖는 것일까? 젊은 나이에 노동에서 해방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하며 지낼까? 과연 노동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매진할 수 있을까?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다. 가난은 하류층의 끊임없는 채찍이며 권태는 상류층의 채찍이다. 하류층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불행하지만 부자는 권태가 찾아와서 고통스럽다는 뜻이다. 권태는 아무나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권태는 대체로 여유가 있고 먹고 살 만한 사람, 시간적 여유가 넘쳐나서 오히려 고민인 사람들만 느끼는 특별한 질병이다. 말하자면 권태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일종의 귀족병에 가깝다. 따라서 경제적 자립에 성공한 파이어족이 은퇴 후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으면 행복감보다는 권태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카미는 노동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부패하게 된다 면서 노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간도 많고 가진 돈도 많은 사람이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으면 쾌락과 욕망만을 탐하게 되어 자칫하면 타락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노동은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지나친 쾌락과 불필요한 욕망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볼테르는 캉디드 혹은 낙천주의에서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노동은 우리들로부터 세 가지 악을 물리쳐줍니다. 그것은 권태와 못된 버릇과 가난입니다. 볼테르에 따르면 노동은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대책 없는 낙천주의나 어설픈 정신승리에 집착하는 나쁜 버릇으로부터 구제해준다. 무엇보다도 노동은 삶이 권태로워지는 것을 방지해준다. 따라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노동을 그만두는 일은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 특히 아직 손발을 움직이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젊은이라면 더욱 그렇다. 결국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 이른 시기에 은퇴를 하겠다는 파이어족의 목표는 지나치게 유토피아적이다. 유토피아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를 의미하지만 그 어원은 어느 곳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이다. 즉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이다. 파이어족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립이나 조기 퇴직이라는 개념도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에 가깝다. 간혹 유튜브나 방송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젊은 파이어족이 등장하는 것을 종종 본다. 하지만 미디어는 그 사람 인생의 특정한 일부 시점만을 보여줄 뿐이다. 길고 긴 인생 전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돈 걱정도 없고 마냥 자유롭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나머지 인생 전부가 그렇게 장밋빛으로 전개된다는 보장은 없다. 본디 인생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쇼펜하우어가 주장했듯이 우리가 손에 넣으려는 대상은 모두 우리에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돈이 그렇고 사랑이 그렇고 하는 일이 그렇다. 성공한 파이어족의 스토리를 들으면 그럴싸해 보인다. 하지만 투자 세계에서는 큰 성공을 이룬 사람보다는 실패를 맛본 사람이 훨씬 많다.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는 크게 부각되지만 실패한 자의 뒷이야기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법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사람은 성공에 대한 열망에 도취되어 실패의 가능성을 일축해버린다. 이는 마치 불나방이 무작정 장작불을 향해 달려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파이어족을 꿈꾸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 파이어족이 꿈꾸는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 완전한 자유는 협소한 개념이거나 불완전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일확천금이나 빠른 성공이 아니다. 자신의 꿈과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한 발짝씩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인생에는 지름길도 없고 쉬운 길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우리가 매일 하는 노동이나 취미 활동, 게임이나 여가 활동 모두는 그것을 통해 행복을 얻기 위함이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 돈을 벌고 그렇게 번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을 맛보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싫은 노동도 참고 감내한다.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얻으려면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여타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목표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행복은 우리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위해 추구하는 유일한 목표다. 한마디로 행복이야말로 최고의 선이자 사람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뜻이다.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무엇을 가져야 또는 해야 행복에 이를 수 있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행복이라는 최종 목적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는 생각이 서로 다르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즐기는 순간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한다. 쾌락주의자였던 에피쿠로스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행복을 얻고자 했다. 그는 빵과 물만 있으면 신도 부럽지 않다 면서 욕망을 최소화하고 삶을 단순화하는 방법으로 행복에 이르고자 했다. 왜 그는 무언가를 많이 가지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덜 갖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일까?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행복 그 자체다. 그렇다면 하루키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프랑스 철학자 에밀 샤르티에는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불행해지고 불만스러워지는 건 어렵지 않다. 사람들이 즐겁게 해주길 기다리는 왕자처럼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행복해진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분명한 것은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자기가 행복해지길 원하고 일을 만들어가야 한다. 샤르티에 의하면 불행해지기는 쉽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면 불행이라는 녀석이 찾아와서 나를 불행의 구덩이에 빠뜨려 버린다. 그러나 반대로 행복해지기는 매우 어렵다. 행복해지려면 자신이 행복해지길 원하고 일을 만들어가야 한다. 샤르티에는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삶에서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안목을 배우라고 조언한다. 이 말은 소확행의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보자. 직장 일로 바쁜 아빠가 아침에 출근을 하려는데 자녀가 안아달라며 조르고 있다. 이때 지금은 아빠가 바쁘니까 퇴근 후에 안아줄게 라며 그냥 가버리는 아빠가 있는가 하면 시간은 없지만 자녀를 꼭 껴안아주면서 아이를 달랜 후 출근하는 아빠가 있다. 둘 중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 당연히 후자다. 그는 삶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행복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반면 첫 번째 아빠는 삶에서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안목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의 기회가 주어져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다. 경험해본 사람은 대체로 공감할 테지만 자녀가 아빠를 찾으며 안아달라고 말하는 시기는 매우 짧다.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사춘기만 되어도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일이다. 첫 번째 아빠는 그 잠깐의 시기에만 주어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안타까운 일이다. 첫 번째 아빠는 왜 자녀가 안아달라고 말해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출근했을까? 물론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 바로 삶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평소 여유가 없고 바쁘게 사는 사람은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의 기회가 주어져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만다. 결국 소확행이란 평소 불행한 사람이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론이 아니다. 오히려 이미 행복하고 여유 있게 살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추가적인 행복의 기회에 가깝다. 삶의 여유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소한 것에서도 아름다움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평소 소확행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소확행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니다. 평소 삶에서 여유를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 가깝다. 따라서 현재 삶의 여유가 없고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작정 소확행을 추구하는 것은 그다지 추천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맛보는 조그마한 행복이란 일시적인 만족이거나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는 데 대한 정신승리에 불과할 테니 말이다. 진정으로 소확행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삶에서 여유를 갖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라야 삶에서 만나는 소소한 경험에서 행복의 감정을 맛볼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소확행이 아니다. 그냥 행복이다. 소확행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